안녕하세요. 저는 이종규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평생 흙먼지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라고 튼튼한 몸통이 하나뿐이었죠. 그 몸으로 건설 현장을 누비며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아 올렸어요.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돈이 모였고 그렇게 작은 회사를 읽어 제법 큰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자수성가의 표본이라며 칭찬했지만 사실 저는 그저 제 아들 대호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낡은 연립주택에 살면서도 늘 함께 웃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당신은 우리 가족의 튼튼한 기둥이에요 라고 말해주곤 했죠. 그 기둥이 되어주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저는 세상의 모든 빛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아들 대호가 남아 있었어요. 아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번듯하게 자라주었고 구혜정이라는 참한 아가씨와 결혼의 토끼 같은 손주까지 안겨주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제는 조용히 제 삶을 정리하며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무릎 수술을 받게 되면서 제게 회개 작은 차질이 생겼습니다. 퇴원날 굳이 저를 데리러 온 아들이 제 손을 잡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다군요. 아버지 당분간만이라도 저희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사세요. 혜정이도 그게 좋겠다고 하고요. 수술한 다리로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불안해요. 며느리가 좋다고 했다는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 아이 구혜정이라는 며느리를 저는 처음부터 썩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늘 눈알을 굴리며 무언가 재는 듯한 태도나 제 아들 앞에서는 살살 녹는 목소리를 내다가도 뒤돌아서면 금세 표정이 차갑게 식는 것을 몇 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았는데 제가 어쩌겠습니까? 그저 제 눈이 틀렸기를 제 편견이기를 바랄 뿐이었죠. 아니다. 너희들 불편하게 내가 왜 들어가니? 근처에 사람 부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들이 당연히 모셔야죠. 혜정이가 벌써부터 아버님 방 다 치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제발요 아버지. 아들의 저착하고 무른 성정을 저는 잘합니다. 저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첫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아들 내외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집은 제가 결혼할 때 보태준 돈으로 장만한 번듯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자마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눈이 부신 향들 예가 저를 맞더군요. 제가 평생 살아온 집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 사는 온기보다는 모델하우스 같은 삭막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어머 아버님 오셨어요? 아이고 다리는 괜찮으세요? 며느리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저를 반겼지만 그 눈에는 어떤 걱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환대라는 것을 저는 첫눈에 알 수 있었죠. 제 집을 받아들는 며느리의 손길은 조심스럽기보다는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저를 위해 꾸며왔다는 방은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가장 작고 삭막한 방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얼굴을 봐서 저는 그저 고맙다 한마디만 하고 방에 집을 풀었어요. 문제는 다음 날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침으로 즐겨 먹던 것이 바로 구수한 된장찌개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냉장고를 열어보니 다행히 며느리가 사다 놓은 재료들이 있더군요. 저는 아들 내외에게 아침이라도 든든하게 끓여주고 싶은 마음에 정성껏 멸치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어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온 집에 퍼져나갈 때쯤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머리를 감싼 채 채웠어요.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짜증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인상을 구긴 채 주방으로 오더니
끓고 있는 냄비를 보고는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노란 듯이 거실과 주방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아직은 쌀쌀한 초범의 아침 공기가 집안으로 후회윤물 밀려 들어왔어요. 아버님, 죄송한데 저희는 아침에 빵 먹어요. 그리고 이런 냄새 심한 음식은 집에서 잘 안 해 먹거든요. 제가 냄새에 좀 예민해서요. 머리가 아파서요. 그 말은 웃으며 했지만 내용은 비수처럼 나라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침밥을 해주고 싶었던 제 성의는 무시당했고 제가 평생 즐겨 먹던 음식은 냄새 심한 음식으로 전락해버렸죠. 그때 마침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온 아들이 상황을 보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데 아버지표 된장찌개 오랜만이네. 맛있겠다. 후여보 당신은 좋겠지. 근데 이 냄새가 온종일 갈 거란 생각은 안 해. 옷에 냄새 들면 어떡할 거야. 며느리는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소파에 앉혔고 제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토스트와 커피를 내왔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남의 집 주방에 무단 침입한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어요. 결국 그날 아침 된장찌개는 저 혼자 먹는 동만은 동 넘겨야 했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아버지, 맛있어요. 정말이에요. 라고 몇 번 말했지만 그 이상 며느리의 심기를 거스르지는 못하더군요.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밥을 비우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주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죽은 아내 손거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늘 머리맡에 두고 쓰던 자그만 손거울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나무 손잡이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 거울을, 그 물은 제게 아내 분심과도 같은 물건이었죠. 늘 제 방 협탁 위에 올려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방을 다 뒤지고 거실까지 사사치 살펴지만 거울은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외출했다 돌아온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해야, 혹시 내 방 협탁 위에 있던 작은 손거울 못 봤대? 손거울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버님 방은 청소 안 하잖아요.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혹시나 손주 녀석이 가지고 놀다가 어디 뒀날 싶어 장난감 상자까지 뒤져봤지만 허사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걸 잃어버릴 리가 없는데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집안을 서성이다가 무심코 베란다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이었거든요. 혹시나는 마음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쏟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눈을 의심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온갖 과자 봉지와 플라스틱 쓰레기들 사이로 익숙한 나무 손잡이가 보였습니다. 제 안의 손거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울 한쪽에는 무언가에 긁힌 듯 깊은 흠집까지 나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에 피가 걷고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들고 곧장 며느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레아, 잠시 나와 보거라. 아버님, 왜 또 그러세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나온 며느리는 제 손에 들린 거울을 보고는 잠시 표정이 굳는 듯 하더니 이내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거기 있었네. 아버님, 제가 아까 거실 청소하다가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봤더니 너무 낡고 흠집도 많이 나서 버리는 물건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후후, 제가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렸네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했지만 그 말투와 표정 어디에서도 미안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날값 빠진 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냐고 저를 타박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현관에 들어서며 이 광경을 보게 되었죠. 무슨 일이에요? 다들 면을 잃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에게 달려가 팔짱을 끼에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여포, 내가 실수로 아버님 물건을 버릴 뻔했지 뭐야. 날 가서 버리는 건 줄 알았는데 아버님한테는 소중한 건가 봐. 어떻게 해나? 상황을 파악한 아들은 날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혜정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런 건데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세요. 예, 엄마 유품이야. 이건 말고도 많잖아요. 저는 아들의 그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건 말고도 많다니. 자식에게는 그저 여러 개 중에 하나일지 몰라도 제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내 흔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마음을 헤아키는 커녕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무마하고 아내 편을 들어주는 데만 급급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에 들린 거울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 볼 뿐이었죠. 이 집에서 저는 제 소중한 것을 지킬 힘도 제 마음을 이해받을 권리도 없는 그저 늙고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보란 듯이 청소기를 시끄럽게 돌렸고 제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나오면 일부러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사소하지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괴롭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뿐인 손주 녀석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제 손준 민준이는 이제 막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6살짜리 아이입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만 해도 민준이는 할아버지하고 달려와 제품에 안기곤 했어요. 저는 그런 손주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민준이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오면 슬금슬금 제 눈을 피했고 제가 말을 걸어도 도로 들은 척 장난감만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민준이에게 과자를 주려고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뒷걸음질을 치며 제 손길을 희했어요. 민준아, 왜 그래? 할아버지가 주는 과자 싫어.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음을 주물하더니 이내의 작은 입으로 충격적인 말을 뱉어냈습니다. 할아버지한테서 이상한 냄새나 엄마가 그랬어. 할아버지 방에서도 냄새나서 머리 아프다고. 그래서 민준이도 할아버지랑 같이 있기 싫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날카로운 유리조각 같은 말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콩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죄가 없겠지요. 분명 며느리가 아이에게 시킨 말일 겁니다. 부엌 쪽을 쳐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문틈으로 이쪽을 훔쳐보며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른들 사이의 갈등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까지 끌어들이다니. 이것은 단순히 저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기대와 며느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민준이에게 아무 대답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돌아서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오자 참았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제 자식의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제 방을 거의 나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들 녀석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니와 아내 눈치를 번갈아 살필 뿐
이 숨 막히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 빨리 제 다리가 회복되어 이 집을 떠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운명은 제가 조용히 물러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 흔들게 될 그날은 지독한 몸살 기운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의수를 슬쩍고 온몸에 뼈 마디가 쏘시는 것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어요. 수술한 다리의 통증도 다시 심해지는 것 같았고요. 약을 먹고 온종일 입을 뒤집었고 누워 있었지만 차도는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허기가 몰려왔지만 몸을 이룩일 기운조차 없더군요. 그렇다고 아들 내외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며느리는 꽤 병을 부린다며 타박을 할라시고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앞에서 아내 눈치만 살필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런 꼴을 보는 이 차라리 굶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속에서 올라오는 허기는 늘고 병든 몸을 더욱 처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이륙려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마침 아들 내외는 저녁 약속이 있다며 한껏 치장을 하고 집을 나서는 참이었어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몇 배는 화려한 옷을 입고 짙은 향수를 뿌린 채 제 앞을 지나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더군요. 마들, 여성만 제게 다가와 아버지 저녁은 챙겨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까요. 하고 멋쩍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한번 끄덕여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텅 빈 집에 저 혼자 남겨지자 깊은 고요함과 함께 서로 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어봐 주었더라면 며느리가 차가운 눈빛 대신 따뜻한 죽 한 그릇이라도 끓여주었더라면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얼어붙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을 애써 삼키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지만 며느리가 말한 반찬이라는 것은 며칠 전에 사다 놓은 이제는 시들어가기 시작한 나물 몇 가지와 단무지뿐이었습니다. 입맛이 썼습니다. 그때 찬장 구석에 놓여있던 라면 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었을 적 건설 현장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숱하게 끓여 먹었던 라면. 아내와 함께 밥 늦게 출출하다며 냄비 하나에 머리를 맞대고 웃으며 먹었던 라면. 제게 라면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고단했던 제 삶의 페이지마다 새겨진 추억이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그 라면이 간절하게 당겼습니다. 다른 것을 해먹을 기운도 없었고요. 저는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려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잠시나마 시름을 잇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다 끓인 라면을 nak은 양은 냄비째로 들고 거실 구석에 작은 밥상으로 향했습니다. 수술한 다리가 불편해 식탁 의자에 앉는 것보다 바닥에 앉는 것이 편했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황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나갔던 면을 이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식실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던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철절매는 표정이었고요. 아마도 오는 길에 차 안에서 크게 다한 모양이었습니다. 진짜 짜증나? 면을 이는 하이힐을 신은 채로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오다가 구석에서 라면을 먹으려던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벌레라도 본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며 코를 틀어막더군요.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아버님. 면을 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 입에 넣으려던 면발을 그대로 냄비에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집안에서 라면을 끓여 드시는 거예요? 와, 진짜 못 참겠네. 이 집이 무슨 경로당이에요? 라면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끓인 라면 한 그릇이
이 아이에게는 집안을 더럽히는 악취에 불과했던 겁니다. 며느리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제 인격과 삶 전체를 모독하는 끔찍한 말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라면이 드시고 싶으시면 편의점에 가서 드시든가 밖에서 해결하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싸구려 음식을 끓여서 집안의 냄새를 다 배게 만드세요. 제가 이 집을 어떻게 관리하는데 아버님 때문에 이게 다 뭐예요? 여보, 그만해. 아버님 식사하시는데 왜 그래? 아들이 겨우 한마디 거들었지만 며느리의 분노에 찬 기세 앞에서는 그저 모기 소리처럼 미약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향해 눈을 흘기며 악을 썼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당신이 아버님을 이렇게 오냐 하니까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 우리 집에 오신 뒤로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되는 일이. 분노의 화살은 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놓인 밥상을 경며 어린 눈으로 쳐다보더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 딴 건 밖에서 놔드시라고요. 그 말을 내뱉으며 며느리는 자신이 신고 있던 뾰족한 하이힐 앞굽으로 제가 식사를 하던 밥상을 힘껏 걷어파 버렸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밥상의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그 위에 있던 뜨거운 라면이 담긴 양은 냄비는 그대로 제 다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막 순간 불에 데인 듯한 끔찍한 고통이 수술한 다리를 덮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지를 순식간에 적셨고 살같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에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맛에 끈 라면 국물과 면발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저를 아프게 했던 것은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에 전혀 놀라지 않은 채 오히려 만족스럽다는 듯 씩 웃으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 대호는 뜨거운 국물에 데어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보고도 어떻게 하는 말만 중얼거리며 제 안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달려와 저를 부축하거나 제 다리의 상처를 살피거나 하다 못해 아내 잘못을 꾸짖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에 질린 아이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히듯 서 있을 뿐이었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구혜정이라는 여자의 꽃도각시이자 자신의 아버지가 눈앞에서 모욕과 고통을 당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껍데기만 남은 존재라는 것을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애정과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리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얼음처럼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참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 앞에 서 있는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 눈빛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기세등등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흠칫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바닥에 나뒹구는 라면 조각과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한참 동안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하고 제 평생 내뱉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라면 값은 아주 비싸게 치르게 될 거다. 그 말은 며느리나 아들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서약이자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같은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상 입은 다리를 절뚝이며 바닥에 난장판과 겁에 빌린 아들 그리고 당황한 며느리를 뒤로 한 채 묵묵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작은 가방 하나를 꺼내 제 지갑과 통장 휴대폰 그리고 죽은 아내의 손거울 딱 이렇게만 챙겨 넣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을 때
거실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나온 것을 보고도 더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저 투명 인간처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제 등 뒤로 아들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다리는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을 열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면을 이가 어머 저 영감탱이가 진짜 어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지만 이제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화끈거리는 다리의 상처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면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한 챕터가 가장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챕터는 오직 저들을 향한 혹독하고 철저한 복수로만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아들 집을 나온 제가 향한 곳은 허름한 여관이나 찜질방이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잡았다고 시내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호텔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택시기사의 눈빛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남루한 제 행색을 본 직원이 잠시 주저하는 듯 했지만 제가 당당하게 스위트룸을 요구하자 태도가 금세 바뀌더군요. 저는 카드를 꺼내 며칠치 숙박비를 망설임 없이 결제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제가 평생 살아온 집보다도 훨씬 넓고 호화로운 스위트룸에 서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다리를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호텔의 상비약을 요청해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르자 욕심거리던 통증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푹신한 호텔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자 긴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겪어온 가수모와 서로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른 대신 차가운 복수심이 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푹신한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휴대폰을 들어 단축 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 않아 익숙하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회장님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30년 넘게 제 회사의 법률 고문을 맡아주었고 이제는 단순한 변호사를 넘어 제게는 형제나 다름없는 박성철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박변 지금 좀 만날 수 있겠네. 내가 지금 호텔에 있네? 제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박 변호사는 군말 없이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박 변호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스위트룸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제 다리에 감긴 붕대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이게 다 어찌된 일입니까? 다리는 또 왜 이러시고요? 저는 박 변호사를 소파에 앉히고 그동안 아들 집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된장찌개 사건부터 아내 유품인 손거울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일, 그리고 손주를 시켜 제게 상처를 주었던 일까지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 면을 이갈하면 상을 걷어 차고 제게 화상을 입혔을 때 제 아들이 보였던 비겁한 침묵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박 변호사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 여자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라고. 분명 언젠가 회장님 속을 시커멓게 태울 거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지제 와서 누굴 탓하겠나?
내 아들을 믿은 내 잘못이고 사람을 잘못 본 내 불찰이지. 지금은 후회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쪽에 있는 제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박 변호사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건 뭡니까? 회장님, 열어보게. 박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눈이 점점 커졌고 이내의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회장님, 이건 조건부 차용증 아닙니까? 세상에, 이걸 언제 이렇게 준비해 두셨습니까? 심지어 공증까지 완벽하게 받아두셨네요. 그렇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아들 외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구입 자금에 대한 조건부 차용증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할 때 저는 당시 시세로 1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의 구입 자금 중 9억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제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다고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처음 본 날부터 그 아이의 눈빛에서 탐욕을 읽었고 언젠가 제 아들을 불행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 몰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겁니다. 아들에게 돈을 주기 전 저는 아들만 따로 불러 서류 하나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세금 문제 때문에 필요한 절차려니 하고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도장을 찍었죠. 그 서류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상기 금액 9억 원은 증여가 아닌 대여개며 차용인 이대호는 대주 이종규에게 상환할 의무를 짓는 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붙은 특약 조항이었습니다. 단차용인 이대호가 대주 이종규를 부모로서 공경하고 성실히 부양할 시 대주는 상환 의무를 면제하고 이도한 증여로 간주한다. 그러나 만약 차용인 및 차용인의 배우자가 대주에게 부모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보이지 않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대주는 차용인에게 대여금 전액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다 읽고 나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정도면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간의 일들은 이 명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올 것이고요. 이 차용증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을 발휘할 겁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쓰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네. 그저 내 아들이 저 못된 여자에게 휘둘려 길을 잃을 때 마지막으로 잡아줄 동아줄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동아줄이 이제는 저들의 목을 쥐로 올가미가 될 줄이야. 올가미라뇨.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이건 회장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아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선 저 것들에게 현실을 알려줘야지. 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잃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말이야. 저는 박 변호사를 바라보며 지시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조건부 차용증 계약 파기 및 미채무 전액 즉시 상환 요구에 대한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아들 내외에게 발송해주게. 아주 정중하면서도 단 한치의 협상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담아서 말이야. 그리고 지금부터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오는 모든 연락은 받지 않겠네. 모든 소통은 박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걸세. 알겠습니다. 회장님, 분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원은 아들님은 어쩌실 생각이십니까? 이 일이 알려지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텐데요. 박 변호사의 무릎에 제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썩은 살을 도여했다면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제 아들이 다시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이 정도의 시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녀석도 대가를 치러야지. 제 아비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침묵한 대가, 제 아내 악행을 알면서도 방관한 대가, 그 안락한 울타리와 제 손으로 이룬 것 하나 없는 부유함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다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해. 그래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걸세. 제 단호한 의지를 확인한 박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그 자리에서 바로 내용 증명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차갑고 비정한 문장들이 화면을 채워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나 치기 어린 복수가 아니라고. 이것은 제 남은 인생을 걸고 무너진 아버지의 권위를 되찾고 어리석은 아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라고 말입니다. 창밖에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저는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호텔 조식을 주문해 먹는 동마는 둥하고 다리의 상처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자국과 몇 군데 잡힌 물집이 지난 밤의 악몽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상처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들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이라는 진단서까지 발급받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것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소한 증거 하나하나가 저들의 목을 조일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오전부터 제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모두 아들이라는 두 글자였어요. 저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이고 곧이어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어디 계세요? 어젯밤 잃은 혜정이가 실수를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차한 변명과 뒤늦은 후회를 차가운 눈으로 읽어내리다가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이 등기 후 편으로 발송되었으며 아마 내일쯤 아들 내외에게 도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수고했네 하고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텔레비전을 켜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그것은 상대를 압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는 것을 저는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박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무래도 저쪽에서 내용 증명을 받은 모양입니다. 방방 전에 면을 일하시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누구냐고 우리 아버님 꼬들겨서 돈 뜯어내려는 사기꾼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신분을 밝히자 자기는 그런 서류 인정 못한다고 가족끼리 돈 좀 보태준 걸 가지고 유세 떠나며 온갖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충격으로 몸져 누워 계시다고 했더니 쉬워하고 있네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허하고 헛우 숨을 터뜨렸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그 위기를 가져온 사람을 비난하고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법이지요. 그 아이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아닌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제 아들 대호의 다급하고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맞으시죠?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변호사라니요? 내용 증명이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9억 원을 갚으라니? 아버지 정말 저희한테 이러실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하소연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친묵의 아들은 더욱 애가 타는 듯했습니다.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봐.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곧이어 전화기를 빼앗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되어보세요. 이 영감탱이가 진짜 보자 하니깐 사람을 뭘로 보고 지금 우리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다 싶어 통화 버튼 옆에 있는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녹음을 시작한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동안 제 앞에서 애써 감춰왔던 본성을 남김없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먹었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어디서 돈 몇 푼 지어준 것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요? 그 돈이 정말 영감 돈이에요. 어차피 우리 대호 씨한테 물려줄 돈 좀 미리 당겨 쓴 거 아니냐고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갚으라니 길 가던 게 가 웃을 일이네. 정말 막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양의 의무 존중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영감 똥오줌 못 가릴 때까지 수발 들어줘야 그게 존중이에요. 내 인생 내 청춘을 영감 하나 때문에 희생하라고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 그 집 이제 우리 집이야. 당신 아들 집이라고. 그러니까 그 더러운 차용증 조가리 당장 찢어버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안 그러면 내가 영감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왜 말이 없어? 찔려. 내가 틀린 말했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 노망난 영감탱이야. 격앙된 목소리로 온갖 폭언과 저주를 쏟아내던 며느로리는 제품에 지쳤는지 또 하는 상스러운 소리와 함께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나는 기계음이 들리고 거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은 이제 그 어떤 공증 서류보다도 강력한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박 변호사를 통해 아들 내외의 동향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시나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아간 곳은 박 변호사처럼 유능하고 비싼 변호사가 아닌 아마도 인터넷에서 가족 간 채무 상담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서 찾아놨을 법한 수임료가 저렴한 영세 법률 사무소였을 겁니다. 아니다. 다를까. 그곳에서 그들이 얻은 답변은 며느리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차용증은 실제 돈이 오갔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부모 자식 간에는요. 아마 아버님께서 화가 나셔서 두 분을 격주시려고 그러는 걸 겁니다. 정말로 소송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계셔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아버님도 화가 풀리실 겁니다. 그 엉터리 같은 조언을 며느리는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제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용 증명 따위는 애초에 받지도 않았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늙은 영감탱이가 겁만 주려다 제풀에 지친 거야 하며 의기양양해하고 있겠죠. 마들은 그 옆에서 불안해하면서도 아내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텐데요. 저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가엾기보다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방심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 때 저는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겠네. 바로 소장을 접수하게 대역은 반환 청구서서 증거는 차고 넘치도록 있으니 우리가 질 확률은 없을 걸세. 아, 그리고 며느리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과 내 다리에 상해진 단서도 함께 제출하기. 저것들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파렴치한 폐류를 저질렀다는 것을 재판부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수학이 넘어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대리지만 반드시 올바른 것을 혜택 움직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안락한 저택관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어리석은 아들 내외는 그들의 발밑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법원으로부터 온 차가운 소장을 받아들고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차갑게 기다리고 있었죠. 소송을 제기하고 첫 재판 기일이 잡히기까지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법의 맹돌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돌아가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 시간 동안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복잡한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쩌다 내 아들이 저런 여자에게 빠져 제 아비까지 내팽개치는 지경에 이뤘을까? 그리고 며느리는 대체 왜 저토록 나를 증오하고 돈에 집착하는 것일까? 단순히 성격이 악독하고 허영심이 강한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무언가, 그 논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느리 이 구혜정의 행동은 단순한 미움을 넘어서는 어떤 절박한 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시도나 돈 문제에 비정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한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이 모든 일의 본질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아들 대호를 저 진창에서 완전히 구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 며느리에게 제가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아들 역시 그 문제에 깊숙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과거 제 회사에서 감사팀장으로 일했던 최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학력은 짧았지만 사람의 뒤를 밟고 정보를 캐내는 데에는 귀신 같은 재주를 가진 친구였습니다.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준 뒤 그도 퇴직하여 지금은 작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저는 최 부장에게 연락해 호텔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최 부장은 제 행색과 상황을 보고는 크게 놀랐지만 이내에 제 의도를 파악하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저를 부르셨다는 것은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을 조사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역시 최 부장은 눈치가 빨라. 내 면을 이 구혜정이라는 아이에 대해 좀 알아봐줘야겠네. 그 아이가 요즘 돈 문제 때문에 나를 못살게 구는 것 같은데 단순한 쓴스미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심각한 일이 얽혀 있는지 알아야겠어. 단 내 아들, 대호는 이 사실을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네.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게. 저는 최 부장에게 며느리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적어주었습니다. 최 부장은 메모를 받아들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게 일주일만 주십시오. 그 여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먼지 한 톨까지 사사치 털어오겠습니다. 최 부장이 돌아가고 저는 다시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송 준비는 박 변호사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었기에 제가 직접 나설 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저 최 부장이 가져올 진실의 조각들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최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계신 곳으로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잠시 후 제 앞에 나타난 최 부장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어요. 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혜정 씨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 부장이 내민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 구혜정은 결혼 전부터 이미 수천만 원의 카드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명품과 해외여행으로 분수에 맞지 않는 수미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들과 결혼하면서 그 빚의 일부를 정리하는 듯 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녀의 친정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몇 년 전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고 결국에는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제 아들에게 숨긴 채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친정으로 막대한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월급은 물론이고 제가 사업 자금으로 쓰라며 틈틈이 챙겨주었던 돈까지 모두 친정의 빚을 갚는데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겠죠. 보고서의 다음 장에는 며느리가 최근 몇 달간 드나들었던 장소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목록에는 불법 사설 스포츠 노름 사이트와 강남의 몇몇 대부업체 사무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벙 큰 돈을 만지기 위해 노름에 손을 덮고 그 노름 빚을 갚기 위해 결국에는 무서운 이자가 붙는 사채까지 끌어다 썼던 겁니다. 최 부장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며느리가 현재 지고 있는 빚은 제1금융권과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대부업체와 사채를 합쳐 무려 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인가? 네, 회장님. 모두 계좌 이체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심지어 구혜정 씨는 최근에 아드님 몰래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은행과 상담을 진행했지만 회장님께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셔서 번번이 실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장의 마지막 말은 제 머리에 망치라도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저를 미워하고 집에서 내쫓으려 했던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저라는 존재가 자신의 마지막 돈줄인 이 집을 팔아치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집에 버티고 있는 한 아들 명의로 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니 저를 내보내고 아들을 구슬려 집을 판 뒤 그 돈으로 자신의 빚을 청산하고 남은 돈을 챙겨 달아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제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었습니다. 제 아들 대호는 지난 몇 년간 저런 무서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 여자와 한 입을 덮고 살았던 겁니다. 자신의 아내가 뒤로는 수억 원의 빚을 진 채 노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돈을 가져다 주고 아내가 꾸며낸 거짓말에 속아 제 아비까지 내추던 겁니다. 회장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 부장은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가 최근 몇 달간 나눈 문자 메시지 내역 일부가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그 영감탱이 때문에 집 담보대출도 안 된대. 진짜 사람 미치게 하네. 혜정아 조금만 더 버텨가. 아범만 잘 구슬리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니? 몰라 이젠 한계. 차라리 저 영감 어디 아파서 드러누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뒷말은 차마 입에 다무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서를 읽어내려갈 수가 없었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침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 그리고 제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치밀하는 사기극이었습니다. 저는 최 부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부장 정말 수고했네. 이 자료들 전부 복사해서 박 변호사에게 넘겨주게. 그리고 자네는 이제 이 일에서 손을 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네.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고 말고 오히려 모든 것이 명확해져서 머릿속이 시원해진 기분이야. 나는 내 아들을 저 악마 같은 여자에게서 구해내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러려면 이 정도 증거로는 부족해. 아주 확실하게 저 아이가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받아야지. 최 부장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는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섰고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들어찼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돈을 돌돌 받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한 아비로서의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바로 아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들 대우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귀로 직접 아내의 거짓말을 듣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속은 연을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평생을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법정이라는 이름의 무대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 무대 위에서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연극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재판까지 가기 전 판사 앞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였죠.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조정실로 향하는 길에 복도 저변에서 걸어오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몇 주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며느리는 잔뜩 날이 선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며느리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옆에 있던 싸구려 변호사가 그 팔을 잡아막더군요. 아들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조정실한 판사님과 조정위원들 앞에서 우리는 서로 사로줘보고 앉았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부모 자식 간의 애정에서 비롯된 금전 지원을 아버님께서 일시적인 감정 문제로 채무관계로 주장하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운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며 그가 한참 동안 감정에 호소하는 궤변을 늘어놓은 동안 박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말이 끝나자 박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부터 피고 측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되고 파렴치한 것인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자료입니다. 이것은 원고와 피고 이대 호군이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친 차용증 원본입니다. 피고 측 변호인께서는 이것이 형식적인 서류라고 주장하셨지만 공증인의 직인까지 찍힌 명백한 법률 문서입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서 다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바로 제 다리의 화상 사진과 상해 진단서였습니다. 두 번째 증거 자료입니다. 피고 구혜정 씨는
원고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아부어 전치 2주의 화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차용증에 명시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정확히 부합하며 채무 즉시 상관의 명백한 사유가 됩니다. 면을 이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구혜정 씨가 원고에게 어떤 정신적 고통을 가했는지 그 생생한 목소리를 재판장님과 조정위원님들께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 변호사가 녹음기를 틀자 조정실 안에는 면을 이에 앙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진짜 나이 먹었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그 돈이 정말 영감 돈이에요. 정신 차려. 이노망난 영감탱이. 온갖 폭언과 저주가 담긴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조정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면을 잃은 저거 꺼요. 크라고요. 하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미간을 찌푸린 채 녹음 내용을 끝까지 들었고 면을 이측 변호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을 다무들 못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조정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은 면을 이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고 구혜정 씨, 이 목소리 본인 맞습니까? 면을 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팔을 떨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더 이상 조정을 진행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재판장의 선언과 함께 첫 번째 싸움은 우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조정실을 나오자 면을 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녀의 변호사가 뜯어말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이를 갈며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내가 절대로 이대로 안 끝나. 저는 그 발악을 가수롭다는데 한 번 쳐다보고는 아무 대꾸 없이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녀석의 귓가에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달세.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유유히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법원에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은행의 지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지점장은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수십 년간 거래해온 저와는 아주 막혁한 사이였죠. 저는 지점장실에 앉아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소송 이야기나 면을 이해 비리하기는 빼고 오직 제가 겪은 일과 아들의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지점장님, 내가 보증을 서고 내 아들 녀석에게 대출을 해준 그 집 말입니다. 지금 그 집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면을 일하는 아이가 나를 집에서 내쫓고 심지어 밥상까지 엎었어요. 그런데도 내 아들 녀석은 제 아내에게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집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예요. 저는 잠시 말을 끊고 지점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대출의 보증인으로서 그리고 이 은행의 오랜 VIP 고객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채무자인 내 아들 이대호는 현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채무상환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은행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저는 부득이하게 이 은행에 예치된 제 모든 자산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중한 요청의 형식을 띤 아주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제 회사의 막대한 자금과 제 개인 자산까지 모두 그 은행을 통해 움직이고 있었기에
제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들은 지점장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VIP 고객의 자산 이탈은 물론이고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 은행은 고객님의 자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시 해당 대출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착수하겠습니다. 채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의 약속을 받고 은행을 나온 저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송을 통해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압박을 통해 양쪽에서 저들의 숨통을 조여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이 발 딛고 서 있는 안락한 성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예상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박 변호사로부터 법원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면을 이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을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 돈줄이 완벽하게 차단된 셈이죠. 그리고 거의 동시에 아들 6개께서 울먹이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저희 집 대출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죠. 정식에서 은행에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절교와 함께 옆에서 그 영감탱이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또 하고 악을 쓰는 면을 이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공은 저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법원과 은행이라는 그들 스스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의 사방에 가로막힌 채 그들은 이제 서로를 물려뜯으며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가장 높은 곳에서 조용히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사면 초가 아마 그 당시 아들 내 외의 상황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말은 없을 겁니다. 법원에서는 집을 팔지 못하게 꽁꽁 묶어버렸고 은행에서는 당장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듯이 매일 같이 독촉 전화를 해왔습니다.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카드값과 이자로 빠져나가기 바빴고 면을 이가 끌어다 쓴 사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을 텐데요. 그들이 믿었던 싸구려 변호사는 조정기 이후 이건 제가 맡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라며 슬그머니 발을 빼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원망과 지독한 가난의 공포만이 그들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 몰리자 면을 이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무기는 바로 거짓 눈물과 교묘한 동정심 유발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 대호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척하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을 연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야 아들에게 직접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면을 이는 아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죽일 년이에요. 아버님께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하고 있자 면을 잃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비밀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조작되고 각색된 그녀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거짓말투성이었죠. 사실은 나한테 빚이 좀 있어. 당신한테는 차마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못했는데 당신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 뻔히 아는데 나까지 자리 되기 싫어서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 비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사업 자금에 보태주고 싶어서
친구 말만 믿고 주식에 손을 댔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운금만이라도 찾아보려고 무리하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버님께 예민하게 굳었던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이러다 우리 가족 다 길게닥에 나앉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에 시달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아버님을 원망하게 됐던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거짓말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노름과 사치로 생긴 빚을 남편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려다 생긴 안타까운 실수로 둔갑시켰으니까요. 심지어 자신의 모든 악행의 원인을 남편과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포장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제 아들 대호는 그 순간 또 다시 흔들렸다고 합니다. 평생을 순하고 무르게만 살아온 녀석은 눈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용서를 빚은 아내 모쇼의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면을 잃은 아들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수혜기를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님밖에 없어. 당신이 가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면 아버님도 마음이 약해지실 거예요. 아버님이 이 소송만 취하해 주시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지켜줘야 해요. 제잘 나 좀 살려줘요. 결국 제 아들은 그 악마의 눈물에 또 한 번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초췌한 모습으로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연락을 받고 내려가 보니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발 이 소송 좀 멈춰주세요. 혜정이가 다 잘못했다고 빌고 있어요. 당신은 안 그러는다고 아버님 정말 친아버지처럼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무릎 셔츠 꿇고 있는 아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녀석의 눈에는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아내 거짓말에 놀아나 이 위기만 모면하려는 절박함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의 눈을 영원히 뜨게 해줄 마지막 충격 요법을 써야 할 때가 말입니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저는 아들을 데리고 호텔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방에 들어온 저는 금고 안에 고의 보관해 두었던 서류 봉투, 바로 최 부장이 가져다 주었던 그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너는 아직도 네 마누라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내가 오늘 네 눈을 제대로 뜨게 해줘마. 한번 읽어보거라.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장을 읽어내려가던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카드빚네요. 친정으로 빼돌린 돈의 액수, 그리고 불법 노름나트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들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사채 내역을 확인했을 때 아들은 이게 뭐야? 이게 다 사실이야. 또 하고 중얼거리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서류 뭉치 가장 아래에 있던 마지막 증거를 꺼내 아들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와 나눈 저를 저주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차라리 저 영감 어디 아파서 드러누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확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아들의 눈빛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충격, 배신감, 분노, 절망.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그 얼굴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롱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아내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거짓에 속아 제 아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겁니다. 저는 울고 있는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네가 지난 몇 년간 어떤 여자와 함께 살아왔는지. 저 여자는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야. 너를 그리고 나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을 뿐이다. 저 여자는 네 인생을 거덜내 기생충 같은 존재야. 한참을 울던 아들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나 동정심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분노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서류를 챙겨들고 제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 길고 지독했던 싸움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리석은 아들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비수를 손에 쥔 채 자신의 인생을 망친 악마를 처단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집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부부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아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가 주었던 증거 서류들을 그녀의 얼굴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모기밀이 탄로난 것을 안면으로는 처음에는 발뺌을 하다가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잘랐으면 내가 저런 짓까지 했을 것 같아. 다 네가 무능하고 돈 못 버는 탓이야.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기며 온갖 저주와 악담을 펴보았습니다. 그 추악한 민낯을 마주한 순간 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한 조각까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 길로 집을 나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온 뒤 우리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들이 있었고 우리는 부서진 부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법정에서 함께 내딛게 되었습니다. 최종 변론 기일이 잡혔고 저는 아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며느리의 모습은 가히 처참했습니다.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곱기만 남은 얼굴은 푸석했으며 눈은 불안감으로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녀의 옆에는 이제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그녀는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저와 아들을 번갈아 쏘아보았지만 예전과 같은 기세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버티고 선 가해온 패잔병의 모습이었어요. 법정안 피고석에 홀로 앉은 며느리는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피해자인지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남편을 내조하고 시아버님을 잘 모시려 했던 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시아버님은 처음부터 저를 미워하셨고 어떻게든 저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녹음 파일도 다 조작된 겁니다. 저를 함정에 빼뜨리기 위해 일부러 저를 화나게 만들고 몰래 녹음한 것이라고요. 그녀의 거짓말은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그녀가 마음껏 떠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거짓말은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한참 동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저를 파렴치한 능이로 몰아가던 그녀의 연극이 끝나자 박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는 이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피고의 모든 거짓말에 종집을 찍어줄 결정적인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이대호 씨. 박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아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증인석에 서는 것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리라 혹은 최소한 침묵이라도 지켜주리라 믿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은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증인 피고 구혜정 씨는 증인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주식 투자를 했다가 빚을 졌다고 적용낸데 사실입니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는 단 한 번도 제 사업 자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회사에서 받아온 월급과 상여금을 전부 가져가 어디에 썼는지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즉 증인의 아버님을 모욕했을 때 증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네, 아들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나왔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제 아내가 아버지의 밥상을 거덜하고 뜨거운 국물을 쏟아붓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무서워서 그저 이 상황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아버지를 외면해냈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들의 고백에 법정안은 술 넘겼습니다. 면을 이는 거짓말, 면을 이는 거짓말. 이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영감이 당신을 꼬드긴 거지 하고 소리쳤지만 재판장의 엄함제지에 입을 다무로 하였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바로 변을 이의 노름내역과 사체기로 즉 제가 그에게 건네주었던 바로 그 보고서였습니다. 제 아내는 수년간 저를 속여왔습니다. 뒤로는 수억 원의 노름빚과 사채 빚을 지고 있으면서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를 내쫓고 이 집을 팔아치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실입니다. 아들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면을 이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는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다는 듯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구혜정 이대호는 연대하여 원고 이종규에게 대여금 9억 원 미리에 대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땅땅 땅땅 판결 봉이 3번 울리는 소리와 함께 길고 길었던 싸움은 저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면을 이는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뭐 하는 말만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한번 쳐다보고는 아들과 함께 묵묵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현실의 혹독한 대가뿐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 저는 곧바로 법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살던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은 아파트 현관문에 차가운 빨간색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한때는 면을 이의 허영심을 채워주던 화려한 보금자리가 이제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주운 글씨가 새겨진 감옥으로 변해버린 셈입니다. 그 소문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면을 이가 돈을 빌렸던 배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이 그녀의 마지막 재산이었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놓칠 리가 없었죠. 그날 이후 면을 이의 삶은 진짜 지옥으로 변했을 겁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들기고 빚을 갚으라며 협박하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렸을 테니까요. 집안의 가구와 가전제품에는 온통 압류 스티커가 붙어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카드사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해버렸습니다. 그녀가 기댈 곳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파트의 경매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경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 박 변호사는 조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회장님 굳이 직접 나서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낙찰받게 하고 저희는 배당금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아니, 내가 직접 마무리해야겠네. 시작을 내가 했으니 끝도 내 손으로 맺어야지. 그리고 저 집은 원래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겨뒀던 내 물건을 되찾아오는 것 뿐일세. 경매는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몇몇 사람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제가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을 부르자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는 다시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돈으로 지었던 그 집을 저는 다시 제 손으로 되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집행관들이 집안에 남아있던 며느리의 마지막 짐들을 밖으로 드러낸 후에야 저는 열쇠를 받아들고 홀로 그 집에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가구와 장식품들이 모두 사라진 공간은 휑하고 의심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겁고 불쾌한 공기도 함께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잠시 머물렀던 작은 방 며느리가 안에 유품을 버렸던 베란다 그리고 손주 녀석이 제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을 내뱉었던 거 실까지 모든 공간에 아프고 쓰라린 기억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거실 한가운데 바로 그날 며느리가 밥상을 거듭 찼던 바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가만히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텅 빈 거실을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시작되었던 싸움. 하지만 그 끝에서 제가 얻은 것은 단순히 돈이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고 아버지로서의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보온 병에 담아온 따뜻한 차를 꺼내 종이컵에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삭살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공간을 둘러보며 마지막이 혼자 말을 했습니다. 일하면 한 그릇에 집 한 채가 날아갔으니 세상에서 가장 비싼 라면이었구나.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끝났다는 안도감과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진 제 자신에 대한 작은 위로만이 담겨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곳은 더 이상 불행과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되찾은 이 공간을 저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장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제 아들 대호의 삶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이혼은 생각보다 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누 가질 재산도 다툴 양육권도 없었으니까요. 손주인 민준이는 외가에서 맡기로 했지만 며느리 이쪽 집안 역시 풍비박산이 난 상태라 아이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야말로 맨몸으로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그동안 며느리가 아들 명의로 몰래 만들어 놓은 카드빚과 소액 대출들이 터져나오면서 아들의 월급은 차 앞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회사의 팀장이었던 아들은 이제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녀석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를 볼면 목이 없었을 겁니다. 저 또한 녀석을 일부러 찾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서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 부장을 통해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친구 집과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보증금도 필요 없는
아주 작은 고시원 방 하나를 구했다고 합니다. 한평 남짓한 몸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에서 아들은 자신의 죗값을 치라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회사를 다녔고 밤에는 대리운전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아들의 모습에서 저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연미게 만드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작고 주저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대호예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아파트 앞 공원으로 지금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알았다. 짧게 대답하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제가 다시 사들인 그 아파트 근처에 작은 공원 벤치에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녀석은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은 헬쑥하게 빠지고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예전처럼 나약하고 흐리멍덩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서자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리고는 제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소리 없이 울던 아들은 이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번 호텔 로비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었다면 지금은 온 마음을 다한 진정한 참회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인 놈입니다. 아들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제 손으로 지옥에 밀어넣었습니다. 일어나나. 아버지 가슴에 그렇게 큰 대못을 받고도 저는 제 안의 거짓말만 믿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아들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아버지 부디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버께 용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놈입니다. 아들은 땅바닥에 이마를 받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동정을 구하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다짐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릎 셔츠 꿇고 있는 아들을 한참 동안 그저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아들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거라. 아들은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네 잘못을 제대로 알았으니 그걸로 하지만 용서는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아들의 눈빛이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주머니에 작은 봉투 하나를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원룸 하나를 구할 수 있는 월세 보증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그 답답한 고시원에서 나와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이라도 하나 구하거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 나는 더 이상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저는 아들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 아비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지금부터 네 힘으로 네 두 발로 오롯이 일어서 봐라. 네가 흘린 정직한 땀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네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리고 언젠가 네 힘으로 번 돈으로 이 아비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날이 올 게다. 나는 바로 그날 그 밥상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너를 내 아들로 다시 인정하고 너를 용서할 것이다. 이것은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고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 제 말의 의미를 깨달았는지 아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굳은 결심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 힘으로 아버지께 떳떳한 아들이 되어오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어디선가 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고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아들이 진짜 남자가 되어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시간은 묵묵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 계절이 4번 바뀌고 아들이 제 앞에서 사라진 지 꼭 1년이 되는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파트의 내부를 새로 코꾸미고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같은 짧은 안부 전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건강함, 과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자신의 근황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저 또한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가 잘 버텨내고 있음을 목소리를 통해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작은 보고서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바로 면을 이었던 구혜정의 근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하지 않다고 손사리를 쳤지만 최 부장은 그래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다며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마지막에 보고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예상대로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서울을 떠나 지방의 한 작은 도시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곳의 허름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노름을 끊지 못해 번 돈마저 모두 탕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빈놈에 앉게 만들었던 친정 역시 공장의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뿔뿔이 흩어졌고 이제는 그녀를 받아주는 가족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최근에 찍힌 듯한 그녀의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삶에 지치고 도끼만 남은 낯선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동정심도 미움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뿌린 씨앗을 스스로 거두고 있을 뿐인 한 인간의 당연한 말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잊어버릴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조금은 상기되고 긴장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 대호예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왜 그러느냐? 제가 아버지께 저녁을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대단한 곳은 아니고 그냥 제가 사는 작은 방인데 괜찮으시겠어요? 1년 만에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주소를 보내거라. 아들이 보내준 주소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네였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 그가 알려준 3층 옥탑방 문 앞에 섰습니다. 작고 낡은 문이었지만 깨끗하게 닫혀 있는 것을 보니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곧이어 문이 열리고 훌쩍 성장한 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한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몸,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맑고 당당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의 손은 온통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지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노추하지만 들어오세요. 아들이 안내한 옥탑방은 아주 작고 소박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방 한 가운데에는 작은 교자상에 차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아들이 직접 만들었음이 분명한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뜨끈한 김이 나는 밥과 소박한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말이와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더 푸짐해 보였습니다. 변변치 못하지만 많이 드세요. 아버지, 아들은 제 앞에 수저를 놓아주며 쑥쑥 어울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아들이 떠준 밥을 한술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밥을 씹었습니다. 무슨 맛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목이 메워 밥을 살피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맞은편에 앉아 제가 밥 먹는 모습을 조마조만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없이 밥 한 그릇을 다 비우자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받으셨던 그곳에서 저도 땀 흘리며 돈을 벌었습니다. 아직 빚이 다 남았지만 그래도 이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제 힘으로 살아갈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아버지께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더 이상 어리석고 나약했던 과거의 아들은 없었습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비로소 한 명의 어른으로, 한 명의 남자로 우뚝 선 제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힘껏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아들에게 해주었던 그 어떤 칭찬보다도 더 진심을 담아 나지막에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내 아들. 오늘 네가 차려준 이 밥상이 내 평생 먹었던 그 어떤 밥보다도 가장 맛있는 밥이었다. 그제야 아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 또한 흐려지는 눈앞을 애써 감추기 위해 창밖에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한 채를 잃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옥탑방에서 아주 오랫동안 서로의 어깨를 기댄 채 지나간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